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도 간청드리옵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근교에 전답 수십 결을 거느린 신대감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하늘에서 눈발이 쏟아지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지요. 어느 날 아침 신대감댁 대문 앞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에 온몸은 얼어붙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종들이 발견하고는 저런 더러운 것을 치워 버리라며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막내딸 시몬이 부엌에서 몰래 떡 한 조각을 품에 숨기고 달려나왔습니다. 겨우 10살이던 시몬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입에 떡을 넣어 주었지요. 이것을 먹으면 힘이 날 거야. 그 일로 시몬은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천한 것에게 귀한 떡을 주다니. 나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시몬은 울면서도 끝까지 떡그릇을 놓지 않았습니다. 떡을 먹고 정신을 되찾은 소녀는 눈발 속으로 사라져 가는 시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떡 한 조각 목숨 값으로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 거지 소녀는 여러 고을을 떠돌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지요. 알고 보니 소녀는 몰락한 선비 집안의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벼슬 한번 못 해본 가난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몸종이었지요. 집안이 망하기 전까지 소녀는 서당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사서삼경과 율문을 귀동냥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훈장님께 배우는 글귀를 한 번만 들어도 통째로 외울 수 있었지요. 그러나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자 주제에 머리가 너무 비상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 여기저기 쫓겨났습니다. 양반들은 신분이 낮은 자가 총명한 것을 두려워했지요. 소녀는 객주집에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부 정리와 거래, 수완을 자연스레 익혔습니다. 한 번 본 장부는 한 장 한 장 통째로 외우는 기괴한 기억력을 갖추게 되었지요. 객주 영감은 소년의 재주를 알아보고는 가끔 중요한 장부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객주 영감이 소년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머리 좋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란다. 세상은 영특한 자를 경계하고 어리숙한 자를 더 내버려 두는 법이지. 소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바보인 척 살아야 오래 산다. 내 재주는 꼭 필요할 때만 꺼내야겠다. 20살을 훌쩍 넘긴 소녀는 이름을 복만이라 고쳐 불렀습니다.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지요. 어느 날 복만은 신대감이 머슴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집이다. 눈보라 속에서 떡을 건네준 그 아이가 사는 집. 복만은 곧장 신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신대감을 뵙는 자리에서 일부러 말을 더듬고 눈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저 일은 열심히 하겠사옵니다만 글자는 통 모르옵니다. 셈도 서툴고 그저 힘만 좀 쓸 줄 아옵니다. 신대감이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 더하기 둘은? 복만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손가락을 꼽으며 셋이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신대감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이라도 좋으니 마구간이나 맡겨 보자꾸나. 복만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릴 적 나를 살려준 그 집, 그 아이 이 집에 분란이 생기면 내 손으로 막아야지. 그러나 그 누구도 바보 머슴의 머릿속에 율문과 장부와 사서삼경이 함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몬 아씨는 24이 되었습니다. 위로 아들 셋이 있는 신대감 댁의 막내딸이었지요. 몇 해 전부터 신대감은 중병에 걸려 누워 계셨습니다. 시몬은 병든 아버지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을 다리고 하루 3번 정성껏 물을 떠다 드렸지요. 아버지의 이불을 가지런히 펴고 손발이 차가워지면 따뜻하게 주물러 드렸습니다. 형수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시집갈
나이에 병실만 지키니 저러다 늙어버리겠어. 제 몸도 추스르지 않고 저러니 누가 혼처를 들여다보겠소. 그러나 시몬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히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지요. 시몬은 하인과 머슴에게도 말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수고 많았구나. 오늘 날씨가 더웠을 텐데 괜찮았느냐라며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어릴 적 떡을 건넸던 거지 소년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시몬은 베풀면 혼나도 좋다는 마음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 마음씨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지요. 침대감댁 막내딸은 하늘이 내린 효녀다. 저런 착한 아이가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소. 침대감은 병상에서도 시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있어 이 아비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시몬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가시면 안 되옵니다. 제가 더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복만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보라 속떡을 건네던 그 아이가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여인으로 자랐다는 사실에 감격했지요. 복만은 그날부터 시몬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마당은 금세 질척거렸지요. 시몬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나오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흙탕물이 튀고 물동이가 기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때 바로 옆에서 물지개를 지고 지나가던 복만이 번개처럼 몸을 던져 시몬을 받쳐 들었습니다. 물지개는 땅에 떨어지고 둘 다 흙탕물에 뒤범벅이 되었지요. 시몬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내 덕에 크게 안 다쳤다. 복만아, 정말 고맙구나. 복만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떡을 내밀던 어린 얼굴이 눈앞에 겹쳐 보였지요. 그때도 이렇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아씨께서 다치지 않으셨으니 다행이옵니다. 저희는 괜찮사옵니다. 시몬은 복만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려 했으나 복만은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씨. 소인이 알아서 하겠나이다. 그날 이후 복만은 더욱 시몬 주변의 돌부리와 웅덩이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지나다닐 길목의 돌은 미리 치워두고 비가 오면 볏짚을 깔아두었지요. 시몬은 그것이 복만의 손길인 줄 모른 채 요즘 길이 참 다니기 좋아졌네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신대감이 심심풀이로 복만을 불렀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가끔은 이런 장난을 즐기셨지요. 야, 복만아, 이 쌀 20섬을 내 식구가 공평히 나누려면 어찌해야 하느냐? 복만은 일부러 한참을 우물쭈물하다 얼버무렸습니다. 저 잘 모르겠사옵니다. 저희는 글자도 모르고 셈도 어둡사옵니다. 그저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심대감은 허허 웃으며 그래, 그것도 답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복만은 몰래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쌀가마를 정확히 네 몫으로 나누어 쌓아두었지요. 한 섬도 틀리지 않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를 확인하러 온 설이 최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정확히 나눠놨을까? 시몬도 창고에 들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만이가 어제 대감님께 셈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손은 꼭 맞게 움직이는구나. 시몬은 복만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어눌하지만 하는 일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지요. 그날 밤 복만은 마굿간에 누워 어린 날 서당에서 들었던 산술과 장부 수업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바보지만 이 집의 재산 규모와 사람들의 성정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둘째는 욕심이 많으며 셋째는 소심하다는 것까지 모두 파악했지요. 심대감의 병세가 깊어지자 명절을 핑계로 아들 셋과 며느리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기도 전에 사랑채에서는 벌써 상속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큰아들은 체면과 관직을 따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면 큰집이 제사를 모셔야 하니 제사 전답은 당연히 내 몫이요. 둘째는 눈을 빛내며 토지와 장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은 관직이 있으시니 토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소? 셋째는 불안한 얼굴로 우리 몫이 적지 않을까 하고만 걱정했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내 아씨는 시집 가면 남의 집 귀신인데 무슨 상속이요? 맞소. 딸 자식에게 재산을 떼어주면 우리 자식들 몫이 줄어들지 않소? 시몬은 사랑채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병실에 누운 아버지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복만은 사랑채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귀에 담았습니다. 형제들의 목소리 톤, 며느리들의 욕심, 심지어 누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까지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복만은 도끼질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아씨를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복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속 다툼이 시작되면 시몬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복만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아씨를 지키겠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차갑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차가운 싸움을 예고하는 듯했지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심대감은 병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온 집안이 고요했지요. 그때 둘째와 셋째 형제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사랑방에 몰래 모였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은 어두운 방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가 유언장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아버님이 막내에게 논 열맞이기를 떼어준다고 적으셨소. 셋째 며느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줄은 빼야 합니다. 딸 자식에게 무슨 재산이오?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장자, 차자, 삼자 이름만 굵게 쓰고 나머지는 지워버리시오. 형제들은 심대감이 정신이 흐릴 때를 노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유언장을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복만이 숯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랑방에 불을 피워달라는 심부름이었지요. 그러나 복만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틈 사이로 비치는 글자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복만의 눈은 마치 독수리처럼 예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히 보였지요. 원래 있던 문장, 지워진 글자, 새로 쓴 내용까지 모두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마국간으로 돌아온 복만은 작은 돌멩이 위에 원래 있었던 문장을 기억대로 새겨보았습니다. 시몬에게 전답 10결을 떼어주고 제사 비용 또한 함께 마련하라. 이게 빠져버렸구나. 복만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걱정 마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소. 상속 다툼의 냄새를 맡은 시몬은 답답한 마음에 동네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복만은 짐을 나르는 척하며 뒤를 따랐지요. 점쟁이는 눈이 하나뿐인 노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쪽 눈은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점쟁이는 시몬의 사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큰 시련이 오고 있구려. 그러나 두려워 마시오. 무슨 시련이 옵니까? 이 집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것이오. 그러나 재산은 욕심 많은 자손에게 가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는 자와 효녀의 손으로 갈 것이오. 시몬은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란 누구옵니까? 점쟁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자는 옷은 거칠어도 눈은 맑고 머리는 양반 못지않소.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나 속으로는 1000가지 샘을 품고 있지요. 그 자가 아씨를 지킬 것이오. 시몬은 어째서인지 복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뒤에서 이 말을 듣던 복만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점쟁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도는 법. 아씨가 어릴 적 베푼 떡 한 조각이 이제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오. 시몬과 복만은 점쟁이의 집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복만은 결심했습니다. 점쟁이의 말대로 내가 아씨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어느 날 밤 심대감은 마지막 기운을 짜내어 심원, 설이 최노인, 복만 세 사람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병실 안은 약다리는 냄새와 촛불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심대감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심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그래서 너희들만 부른 것이다. 시몬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심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라, 시몬아. 아들놈들은 벌써 재산을 나눈 듯하구나. 내가 정신이 흐릴 때 유언장을 고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설이 최노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게 사실이옵니까?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짜 내 뜻을 말해두려 한다. 심대감은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 제사와 살림의 절반을 시몬에게 맡기고 싶다. 시몬이가 가장 효성이 깊고 이 집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몬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어머님과 아버님의 제사, 묘만은 제가 지키고 싶사옵니다. 심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최노인, 복만아, 너희들이 증인이다.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어라. 복만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심대감의 말 한자 한자를 율문 쓰듯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단어의 순서, 쉬는 곳, 목소리의 떨림까지 모두 기억했지요. 심대감은 마지막으로 복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만아,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바보인 척하지만 내가 이 집의 기둥이 될 것 같다. 복만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 밤의 말들이 훗날 관아에서 천재 바보머슴의 입을 통해 다시 나오게 될 씨앗이었습니다. 며칠 뒤 심대감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 집안이 곡소리로 가득 찼지요. 그러나 장례도 채 끝나기 전에 형제들과 며느리들이 모여 가짜 유언장을 들고 상속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큰아들이 대청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도록 하겠소. 시몬에게는 쌀 몇 섬과 초라한 집 한 칸이면 좋카오. 친척들은 대세를 따르려 했습니다. 그게 맞소. 딸년에게 많이 주면 시집살이도 어려워지지 않겠소?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을 가지고 가면 남편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오. 시몬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형님들, 이것은 아버님의 뜻이 아니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제사를 맡기고 싶어 하셨사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제사를 맡기다니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무슨 제사를 지낸단 말이오? 셋째도 거들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받을 몫은 이미 정해졌다. 더 욕심 부리지 말거라. 복만은 마당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요. 이대로 두면 어릴 적 떡 한 조각의 은혜도 심대감의 마지막 말도 모두 짓밟힐 것이었습니다. 복만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바보 탈을 벗을 때가 왔다. 그날 밤 복만은 설이 최노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최노인 어르신,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최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만아. 내가 아니면 아씨를 지킬 사람이 없구나.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내일은 운명을 가를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상속 발표 전날 밤, 시몬은 사랑채 마루 끝에 홀로 앉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가을벌레 소리만 들렸지요. 시몬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복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있었지요. 아씨, 발이라도 담그시면 마음이 조금은 놓이지 않겠사옵니까? 시몬은 복만의 배려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슬픔과 두려움을 복만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아, 나는 형님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뜻이 짓밟히는 것이 두렵구나. 아버님은 제사를 제대로 지내주기를 바라셨는데 복만은 잠시 입을 다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상속은 원래 가진 이를 드러내는 거울이라 하였사옵니다. 욕심 많은 이에게 가면 집안이 짧고 제사를 지킬 이에게 가면 집안이 길다 하옵니다. 시몬은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요. 복만아, 너는 정말 바보가 아니구나. 복만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소희는 어릴 적부터 바보인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아씨 앞에서만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사옵니다. 시몬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그랬던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씨를 지키기 위해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은 복만이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마음과 머리를 함께 쓰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설렜지요. 복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내일 상속 자리에서 제가 나서겠사옵니다. 대감마님의 진짜 뜻을 전하겠나이다. 시몬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해가 미칠 텐데.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어릴 적 아씨께서 제게 떡 한 조각을 주셨을 때부터 제 목숨은 이미 아씨 것이었사옵니다. 시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눈보라 속 거지 소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였구나. 복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상속 선포를 위해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대청에 모였습니다. 둘째가 가짜 유언장을 들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리 적어두셨소. 장자에게는 사랑채와 전답 20결, 차자에게는. 그 순간 뒤쪽에서 복만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한마디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머슴놈이 무슨 말을 한다고? 상속의 노비가 끼어들 일이 있나? 그러나 복만은 한 박자 쉰 뒤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어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 밤 시몬 아씨와 최노인 그리고 소인을 부르시어 이리 말씀하셨사옵니다. 대청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복만은 심대감이 했던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힘있게 암송했습니다. 이 집 제사와 살림의 절반은 막내딸 시몬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아들들이 사람 되기를 바라며 나누라 하셨사옵니다. 그 순간 대청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복만에게 쏠렸습니다. 형제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시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만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또한 이리 말씀하셨사옵니다. 시몬이가 가장 유성이 깊고 이 집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라고 하셨나이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노비 주제에 거짓 증언을 한다. 내가 어찌 대감님 말씀을 그리 또렷이 기억하느냐? 복만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한 번 들은 말은 잊지 않사옵니다. 형제들은 기겁하며 복만을 몰아붙였습니다. 저 놈을 관아에 끌고 가자. 주인을 농락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 결국 일은 사또에게까지 번져 복만과 형제들, 시몬, 최노인 모두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심대감 집안의 상속 싸움이 관아까지 갔다더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지요. 사또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놈이 바로 복만이냐? 내가 어찌 율문처럼 또렷하게 대감의 말을 기억하느냐? 그제야 복만은 바보 탈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렷한 발음으로 조선식 법문 어투까지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소자는 어려서 서당마루 끝에서 그를 엿듣고 자랐사옵니다. 비록 호적에는 노비라 적혀 있으나 주인의 마지막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여겼을 뿐이옵니다. 사또와 관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만은 이어서 가짜 유언장에 바뀐 글자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원래 유언장에는 시몬에게 전답 10결을 떼어주고라는 구절이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사흘 전 밤 사랑방에서 이 구절을 지워버렸사옵니다.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증거가 있느냐? 복만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그날 밤 사랑방 밖에서 숯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글자를 모두 보았지요. 복만은 그날 밤 형제들이 나눈 대화까지 시간 순서대로 재현했습니다. 둘째 나리께서 막내에게 논열맞이기를 떼어준다는 이 줄은 빼고라고 하셨고, 셋째 며느리께서 장자, 차자, 삼자 이름만 굵게 쓰라고 하셨사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놈, 머리가 양반열 놈보다 낫구나. 가짜 유언장 조작이 드러나자 둘째와 셋째 형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 노비놈이 우리 집안을 농락했소. 주인 행세를 하며 아씨를 꿰어낸 것이오. 셋째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막내가 저 머슴에게 홀려 상속을 뒤엎으려 하는 것이오. 이것이야말로 불효가 아니고 무엇이오? 친척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머슴 출신과 막내딸이 한편이라니 이상하지 않소? 노비가 아무리 똑똑해도 양반 행세를 하면 안 되는 법이오. 시몬과 복만은 상속뿐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때 설이 최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증언하겠나이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밤 소인도 함께 있었사옵니다. 복만의 말이 모두 사실이옵니다. 예타인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바보인 척했지만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사옵니다. 시몬 아씨는 어릴 적부터 효성이 깊었고 하인들에게도 따뜻하셨나이다. 그때 구경꾼 속에서 눈이 하나뿐인 점쟁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도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며칠 전 시몬 아씨가 제게 점을 보러 왔을 때 말했사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와 효녀가 이 집을 지킬 것이라고요. 점쟁이의 말에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사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며느리들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관아 마당에 온 집안 식구와 증인들, 구경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또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진짜 유언장과 장부, 복만의 증언, 서리와 하인들의 증언, 점쟁이의 말을 모두 종합했습니다. 들어라, 심대감 집안의 식구들이여.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서 조작 및 불효는 명백한 죄다. 형제들은 병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재산만 탐했으며 돌아가신 부친의 유언까지 고쳤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둘째와 셋째 형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또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 집 상속은 병든 부모를 지킨 막내딸과 그 뜻을 기억한 머슴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선포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곤장 20대씩을 맞고 벌금으로 쌀 10섬씩을 내라. 그리고 시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형제들은 곤장을 맞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선포했습니다. 복만은 오늘부로 노비 신분에서 풀려 양민이 되며 시몬은 상속과 제사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한다. 관아 마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은 정의가 살아있구나. 효녀와 은인이 이겼다고 외쳤지요. 판결 후 시몬과 복만은 한적한 뒷마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가을 해가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시몬은 복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만아, 내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설 곳이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복만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은혜를 갚는다는 말씀은 마시옵소서. 아씨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그 겨울 떡 한 조각도 먹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옵니다. 복만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은혜이자 제 마음이 아씨께 묶였사옵니다. 아씨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아씨가 웃으시면 제 가슴도 따뜻해졌사옵니다. 시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우물가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내가 받쳐준 그 순간부터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 그리고 마루 끝에서 내가 진심을 보여주었을 때 내 마음도 내게 기울었단다. 복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이제 소희는 노비도 아니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한 사람으로서 아씨 곁을 평생 지켜도 되겠사옵니까? 시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너 곁을 평생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함께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자. 이 집을 지키고 제사를 받들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거야. 복만은 시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아니 이제는 제 부인이라 불러도 되겠사옵니까? 평생 아씨를 지키고 이 집을 지키며 대감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보라 속떡 한 조각이 이토록 아름다운 인연으로 피어난 것이지요. 그날 저녁 마당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몬은 복만에게 물었습니다. 복만아, 내가 그동안 바보인 척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정도 연기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사옵니다. 오히려 바보 탈 덕분에 형제들의 음모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지요. 시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이제야 알겠구나. 앞으로 우리 집안 살림은 내게 맡겨야겠어. 복만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머리는 아씨를 위해 쓰겠사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대대로 번영하도록 힘쓰겠나이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 같았지요. 며칠 뒤 심대감댁 마당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혼례청이 마당 한가운데 세워졌고 이웃들과 하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신랑 복만은 새 도포를 입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머슴 시절 몸에 밴 성실한 자세는 변하지 않았지요. 신부 시몬은 화려함을 덜고 수수한 혼례복으로 단정히 서서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혼례를 주관하는 이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저를 올리시오. 두 사람은 하늘과 땅, 부모님께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심대감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영정 앞에서 두 사람은 깊이 절했지요. 복만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아씨를 평생 지키겠나이다. 형제들과 며느리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판결과 여론을 의식해 혼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큰형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복만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막내를 부탁한다. 복만은 공손히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과거는 잊겠나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 한 집안 식구로 화목하게 지냅시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머슴이 아씨를 맞이하다니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복만과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은혜와 효를 함께 지킨 덕분이라네. 저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복만이는 비록 머슴이었지만 마음씨와 머리가 양반보다 나아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떡과 술, 음식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설이 최노인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복만아, 시몬 아씨,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빈다네. 대감마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야. 점쟁이 노파도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내 말이 맞았지. 은혜를 잊지 않는 자와 효녀가 함께했구나. 이제 이 집안은 대대로 번창할 것이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신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마주 앉았습니다. 시몬이 말했습니다. 복만아, 우리 평생 서로를 아끼고 이 집을 잘 지키자. 복만은 시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겠소, 부인. 눈보라 속떡 한 조각이 이토록 큰 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소?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창밖에서는 가을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만과 시몬은 함께 농과 밭을 돌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복만은 장부를 능숙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 객주집에서 배운 실력이 빛을 발했지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농사꾼들에게 공정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는 농사꾼들과도 허물없이 섞여 일했습니다. 제가 원래 머슴이었으니 이 일이 익숙하오라며 함께 땀을 흘렸지요. 머슴과 주인의 경계를 허문 것입니다. 시몬은 제사와 집안 살림을 빈틈없이 챙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묘소를 잘 관리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예를 다했지만 할 말은 하는 집안 어른이 되었지요. 특히 두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쌀 한 대라도 나누어 주고 추운 겨울에는 옷과 땔감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복만이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베풀 차례예요. 시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릴 적 제가 건넨 떡 한 조각이 이토록 큰 복이 되었으니 우리도 남에게 복을 나누어 줘야지요. 이듬해 봄, 시몬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복만은 아들의 이름을 은복이라 지었습니다. 은혜와 복이 함께한다는 뜻이었지요. 아이가 자라며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만은 아들을 데리고 논밭을 다니며 일하는 법을 가르쳤고 시몬은 아들에게 효와 예를 가르쳤습니다. 형제들도 점차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복만과 시몬이 집안을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지요. 큰형이 어느 날 복만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복만아, 내가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했다. 내가 이 집의 기둥이구나. 복만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다 지나간 일이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집안을 일으킵시다. 사람들은 심대감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속 싸움으로 망할 줄 알았던 집이 은혜와 효 덕에 다시 서게 되었다. 복만과 시몬은 하늘이 내린 부부다. 저 집은 대대로 번창할 것이다. 겨울이 되자 복만은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떡 한 조각의 은혜, 평생의 복이 되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복만과 시몬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퍼져나갔지요. 사랑방과 주막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술안주로 오르내렸습니다. 옛날 신대감 댁에는 은혜 갚으러 온 천재 바보 머슴이 하나 있었다더라. 막내딸이 거지에게 떡 한 조각 나눠준 덕에 집안이 상속 싸움에서 살아남고 남편까지 얻었다더라. 그 머슴은 바보인 척했지만 실은 양반보다 머리가 좋았다지. 맞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다더군. 어느 봄날 복만과 시몬은 손자들을 데리고 산소의 성묘를 갔습니다. 심대감의 묘 앞에서 두 사람은 깊이 절했지요. 복만이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잘 살고 있사옵니다. 대감마님의 뜻대로 제사를 받들고 집안을 지키고 있나이다. 시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복만이 덕분에 저희 집안이 이렇게 번창했사옵니다. 아버님의 해안이 옳았사옵니다. 손자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그 떡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복만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눈보라가 치던 날 할아버지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할머니가 떡 한 조각을 건네주셨단다. 손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담꾼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은혜는 갚으면 복이 되고 복은 또 인연이 되어 부부로 이어지는 법이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담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 한 조각도 아까워 말고 나누시오. 언젠가 그 떡이 여러분의 상속을 지키고 평생의 반려자를 데려올 수도 있소. 가난한 이를 없이 여기지 마시오. 그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의 은인이 될 수도 있소.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도 무시하지 마시오. 그 안에 천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복만과 시몬의 이야기는 그렇게 야담으로 남아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번창했고 심대감댁은 온 고을에서 가장 훌륭한 집안으로 칭송받았지요.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가난한 이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복을 부르는 길이다. 봄이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성이 깊은 자식이 집안을 일으킨다. 재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바보 같은 사람 속에 진주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복만과 시몬은 각자의 난관을 이겨내고 서로를 만나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일선보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끼의 밥 은혜도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입니다. 복만은 떡 한 조각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시몬을 지켰지요. 여러분도 작은 은혜라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보석은 때로 흙 속에 묻혀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